그날 죽은 건 내가 아니었다. 제1장 빗속의 장례식, 핏빛 예고. 병원의 공기는 유난히도 무겁고 비릿했습니다. 한서윤은 텅 빈 복도 의자에 앉아 손끝이 하얘질 정도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자신의 몸 안에서 박동하던 작은 생명이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핏덩이로 화해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갖 수모와 민간요법의 고통을 견디며 지켜온 결실이었습니다. 의사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자궁 손상이 심각해 사실상 향후 임신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이 서윤의 고막을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복도 넘어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잔인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아내가 사경을 헤매며 울부짖는 동안 남편 강재현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스마트폰의 진동이 서윤의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시동생 지우가 보낸 영상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면 속은 화려한 샴페인 기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남편 재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3년 전 홀연히 떠났던 그의 첫사랑 송유리가 나비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의 표정은 서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키스해 라는 환호성에 맞춰 재현이 유리의 어깨를 감싸 안을 때 서윤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쏟아내며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아이의 죽음을 애도할 때 남편은 첫사랑의 부활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잘못 보냈어요. 라는 지우의 가증스러운 메시지는 불을 보듯 뻔한 조롱이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비릿한 혈향이 입안을 맴돌자 비로소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신혼 첫날 밤 재현이 경멸하듯 던져주었던 이혼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그동안은 그것이 두려워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유일한 구명보트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거실 테이블 위에 단정하게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 피처럼 붉은 인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부어올라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던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서슬 펄언 칼날이 아닌 공업용 절단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딱 마이너스.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약속의 증표가 두 동강 났습니다. 살점이 찝히고 피가 맺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차가운 복수심만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현의 돈이 든 통장과 절단된 반지 조각만을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가한 재현은 텅 빈 집안에서 풍기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현관까지 뛰어나와 외투를 받아들였을 서윤이 없었습니다. 그는 불쾌한 기분으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싸늘하게 식은 공기와 3년 전 자신이 던졌던 그 이혼 서류였습니다. 재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감히 내가 먼저 라는 오만함이 그의 눈빛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여자의 가출이 아니라 강재헌이라는 남자의 인생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멸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2장 부서진 증표 타오르는 조롱. 서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시내 외곽의 한적한 금은방이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 매장 대신 이곳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붓기가 덜 빠진 손가락엔 절단기에 눌린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바닥 위에 놓인 두 조각난 결혼 반지를 작업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순도는 높지만 이렇게 잘라버리면 제값을 받기 힘듭니다. 재활용 처리밖에 안 돼요. 중년의 주인은 안쓰러운 눈길로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박힌 그 반지는 서윤의 3년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것들을 마치 쓰레기 취급하며 저울 위에 올렸습니다.
서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3년의 사랑이 고작 몇십만 원의 쇳덩이로 치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현금 뭉치를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은조렸습니다. 이게 내 사랑의 무게야, 강재헌. 그 시각 KU그룹 대표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재헌은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글씨체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고 차가웠습니다. 대표님, 사모님께서 주얼리 샵에 들러 반지를 처분하셨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비서 기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재헌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서윤의 이런 행동이 일종의 쇼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구걸하기 위해 벌이는 저급한 연극이라 치부했습니다. 보여주려고 작정했군. 이틀이나 연락이 없으니 이제는 물건까지 부숴가며 관심을 끌려는 건가. 재헌은 혐오스럽다는 듯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와이프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입구에서부터 차단해. 그의 목소리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곧 울면서 도시락을 들고 찾아와 무릎을 꿇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기성이 작은 택배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재헌이 거칠게 상자를 뜯자 그 안에는 심플한 실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재헌은 그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지를 팔고 다시 이런 싸구려를 사서 내게 보내다니. 그는 그 반지를 집어 던지려다 문득 사무실로 들어온 송유리를 발견했습니다. 유리는 가련한 표정으로 재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재헌아, 그 반지. 혹시 내가 예전에 말했던 디자인 아니야? 재헌은 멈칫했습니다. 서윤이 보낸 줄 알았던 그 반지는 사실 유리가 그에게 보낸 복귀의 신호였습니다. 재헌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서윤과의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던 그 자리에 유리가 보낸 반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괜찮네. 역시 너랑 잘 어울려. 재헌의 찬사에 유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비서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명단에도 없는 한 여성이 보안 요원들의 제지를 뚫고 유유히 로비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헐렁한 임산부복이나 수수한 차림의 한서윤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곡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에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대조되는 핏빛 립스틱을 바른 여자. 비서실 직원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연예인보다 더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그녀의 등장에 재헌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재헌은 소리를 지르려다 굳어버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자신이 알던 미련 덩어리 한서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더 이상 사랑도 갈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타오르는 증오를 차갑게 얼려 만든 얼음 송곳 같은 시선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유리의 손가락에 끼워진 새 반지를 훑어본 뒤 재헌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더 던졌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야. 강재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준비나 해. 서윤의 낮은 목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재헌이 무어라 반박하기도 전에 서윤은 유리를 향해 비스듬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송유리 씨, 남이 쓰다 버린 쓰레기를 보석처럼 끼고 있는 모습이 참 애처롭네요. 도발적인 서윤의 말에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헌은 난생 처음 보는 서윤의 기세에 압도당해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서막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벌이는 가장 잔인하고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제3장 벼랑 끝에 미소, 그림자의 등장. 재헌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이 던지고 간 소송장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책상 위에서 위태로운 존재감을 뿜어냈습니다. 재헌은 떨리는 유리의 어깨를 감싸 쥐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열린 문틈 사이로 사라진 서윤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신만을 바라보며 비굴할 정도로 헌신했던 여자의 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했습니다. 재헌아,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사이에 저런 말을. 유리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재헌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소송장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청구된 위자료 액수보다 그를 더 불쾌하게 만든 것은 서류 하단에 찍힌 로펌의 이름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이자 재벌가 잡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태신. 일개 가정주부였던 서윤이 절대로 접촉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시각 KU그룹 로비를 나선 서윤은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한 남자가 서류 패드를 넘기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헌의 유일한 라이벌이자 재계의 이단아로 불리는 도진우였습니다. 반응은 어땠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나왔군요. 진우가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KU그룹 사옥을 응시하며 립스틱이 묻지 않게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냥감을 마주한 짐승 같더군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아주 추한 얼굴이었어요. 사실 서윤이 병원을 나선 밤 그녀를 거둔 것은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재헌이 버린 정보들을 수집하던 중 서윤이 유산하던 날 재헌이 파티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서윤에게는 복수의 칼날이, 진우에게는 재헌을 무너뜨릴 내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탁은 그렇게 피냄새 진동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성사되었습니다. 한편 재헌은 서윤의 행방을 쫓기 위해 사람을 풀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사용하던 카드는 정지되었고 그녀가 아끼던 모든 물건은 쓰레기장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재헌은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퇴근 시간에 맞춰 정성스레 차려져 있어야 할 식탁은 먼지만이 쌓여갔고 집안의 공기는 유난히 시렸습니다. 며칠 뒤 재헌의 어머니이자 서윤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박 여사가 회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재헌아, 그 미련 덩어리가 정말 이혼 소송을 걸었다며?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위자료 타령이야? 당장 잡아다가 무릎 꿇려. 박 여사의 고함에 재헌은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재헌의 휴대폰으로 영상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윤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박 여사가 서윤에게 강제로 먹였던 출처불명의 약들과 아이도 못 갖는 주제의 밥은 왜 처먹느냐며 서윤을 구박하던 박 여사의 생생한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등장한 서윤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 영상이 뉴스에 나가면 KU그룹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앞길은요? 재헌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재헌의 가문이 자신을 파괴하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수집하며 반격의 날만을 기다려온 포식자였습니다. 조서윤, 너 정말 죽고 싶은 건가? 재헌이 나직하게 읊조리는 순간 집무실 TV 뉴스에서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KU그룹 후계자의 문란한 사생활과 배우자 학대 의혹에 관한 단독 보도였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서윤이 금은방에 내던졌던 두 조각난 결혼반지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가장 밝은 곳에서 재헌을 어둠 속으로 끌어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진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비행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덫에 걸린 맹수, 뒤바뀐 포식자.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운 두 조각난 결혼반지 이미지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재벌가 사모님의 눈물, 아이 잃은 날 파티 즐긴 후계자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KU그룹의 기업 이미지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재헌의 사무실 전화기는 폭발하듯 울려댔고 홍보팀 직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응책을 찾느라 분주했습니다. 재헌은 핏발선 눈으로 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자신이 구축해온 완벽한 후계자라는 가공된 이미지의 균열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게 다 그 기집애 때문이야. 당장 잡아와. 내 눈앞에 무릎 꿇리라고. 옆에서 악을 쓰는 박 여사의 외침도 재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연결된 신호음 뒤로 차갑도록 고요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나 보네, 강재현 씨. 조서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이 정도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재헌의 으름장에 서윤은 짧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비웃음과 경멸 그리고 3년의 세월을 갈아 넣은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너뜨리는 건 이제 시작이야. 내일 오전 10시 우리 집이었던 그 집으로 와. 혼자서. 안 오면 다음 영상은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송유리의 과거가 될 거야. 전화는 무자비하게 끊겼습니다. 재현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유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재현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재현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유리의 존재가 거추장스러운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재현은 서윤이 말한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이었습니다. 집안은 예전 그대로인 듯 했으나 곳곳에 서윤의 흔적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서윤은 마치 이 집의 여주인이 아닌 침입자를 심판하러 온 재판관처럼 보였습니다. 서류 취하해. 원하는 금액을 말하면 지금 당장 입금해주지. 재현이 수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종이를 보지도 않은 채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 숨겨두었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송유리 귀국 직후 해외 계좌로 보낸 비자금 내역서야. 그리고 이건 내가 내 아이가 유산되던 날 담당 의사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넸던 뒷거래 정황이고. 재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사냥감을 몰아넣은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재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낮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죽인 건 내 아이만이 아니야. 내가 죽인 건 한서윤이라는 멍청한 여자였지. 그리고 그 대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거야. 서윤이 거실 벽면에 리모컨을 누르자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주식 현황이 떴습니다. K유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었고 이사회에서는 강재현 대표의 해임안이 발의되었다는 긴급 속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제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을 파멸의 벼랑 끝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재현을 내려다보며 한때 사랑을 맹세했던 입술로 가장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송유리한테 전해. 이제부터 그녀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너뿐이라고. 서윤은 미련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진우가 서윤의 어깨에 코트를 걸쳐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서윤의 얼굴에는 난생 처음 보는 눈부신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멸로 완성된 가장 차가운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제오장 가면의 균열, 배신의 쓴잔. 서윤이 떠난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재현은 소파에 파묻힌 채 초점이 나간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발 아래를 굳건히 받치고 있던 K유그룹이라는 제국이 서윤의 손짓 한 번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며 유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이 헝클어진 머리와 불안한 눈빛이 그녀의 조바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재현의 상태를 살피기도 전에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뒤졌습니다. 재현아, 뉴스 봤어? 이사회가 소집됐다며. 내 해임안이 정말 통과되는 거야? 그럼 내 이름으로 된 재단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건데? 유리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향한 갈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잃고 병실에 누워있던 서윤을 외면한 채 달려갔던 그 첫사랑의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고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유리야, 지금 내 걱정은 안 되니? 내가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르는데. 재현의 낮은 물음에 유리는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복귀하겠지. 하지만 당장 내 계좌가 동결되면 난 어떻게 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어? 재현은 실소했습니다. 서윤은 3년 동안 그가 어떤 모욕을 줘도 그의 건강을 걱정하고 식사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유리는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자마자 그가 가진 껍데기에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던졌던 아무것도 남지 않은 너뿐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편 서윤은 진우의 사무실에서 차분하게 다음 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재현의 해임은 기정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건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돌려 사모님이 직접 이사회에 입성하는 거죠. 서유는 창가로 다가가 차가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재현이 그토록 아꼈던 유리와의 추억이 담긴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리가 해외에서 지내는 동안 재현 몰래 다른 남성들과 스폰서 관계를 맺어온 은밀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우가 뒷조사를 통해 찾아낸 유리의 가면을 부술 결정적인 폭탄이었습니다. 강재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기분을 알게 해줘야죠. 내가 그 병실에서 느꼈던 그 지옥을요. 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유리의 개인 메일로 사진 한 장을 전송했습니다. 유리가 외국인 재력가와 미뢰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사진이었습니다. 몇 분 뒤 재현의 옆에서 히스테리를 부리던 유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유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을 떨며 재현의 눈치를 보던 유리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현은 유리가 나간 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소파 밑으로 떨어진 그녀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의도적으로 흘린 유리의 비밀이 재현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유리가 재현을 향해 속삭였던 달콤한 말들이 모두 위조된 화폐였음을 깨닫는 순간 재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죽이고 아내를 버리며 지키려 했던 사랑이 고작 이런 삼류 드라마 같은 배신이었다니. 재현은 비틀거리며 거실 한쪽에 놓인 독한 양주를 병째에 들이켰습니다. 그 같은 시간 서유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이사회가 열리는 KU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이름을 가진 단독자로서 당당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서윤 씨, 오늘 이사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실 예정입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서유는 멈춰서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주인을 잃은 왕좌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제6장 왕좌의 찬탈, 무너지는 제국. KU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원형 테이블을 가득 채운 이사들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출입문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재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사이 부쩍 수척해진 그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를 채 지우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맞은편 상징적인 상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재현이 막 입을 때려던 찰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서윤이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태신 로펌의 변호사단과 도진우가 호위하듯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서윤,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자리에 앉으세요, 강재현 대표님. 아니, 전 대표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서윤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재현의 말을 가로챘습니다. 그녀는 이사들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서윤이 3년 동안 시어머니 박 여사의 뒤를 캐며 모은 비자금 장부와 재현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유령 회사 투자 내역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사님들 중 강 대표의 뒷배를 봐주며 주머니를 채운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오늘부로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 될 겁니다. 제가 가진 지분과 도진우 대표의 지분,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합치면 이미 강 대표의 해임권은 확보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훑어내렸습니다. 자신이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치부들이 서윤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기성 비서를 노려보았지만 기성은 이미 서윤의 조력자인 진우 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윤이 보낸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유리는 재현의 라이벌 기업 관계자와 은밀히 접촉하며 KU그룹의 핵심 기술 유출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그토록 사랑했던 유리는 처음부터 재현의 등에 칼을 꽂기 위해 접근한 산업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재현이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상 끝에는 유리가 서윤에게 보낸 조롱 섞인 메시지들도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아이 잃은 소감이 어때요? 재현이는 지금 내 침대 옆에 있는데. 라는 문구가 화면을 가득 채우자 회의실은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재현은 무너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여자는 뱀이었고 자신이 짓밟았던 아내는 포식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무릎 꿇은 재현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강재현, 너는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 내 아이의 핏값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서윤의 신호와 함께 경찰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재현은 횡령 및 배임 그리고 기술 유출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재현의 시선은 서윤의 검은 드레스 자락에 머물렀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가는 재현의 등 뒤로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서윤이 보낸 용역들에게 붙잡힌 상태였습니다. 서윤은 회장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검게 타버려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두 조각난 결혼 반지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명 처리했네요. 서윤은 진우를 향해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복수의 톱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7장 나락의 초대, 핏빛 안부. 구치소의 면회실은 단절된 세계였습니다. 차가운 강화유리 너머로 보이는 강재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푸석하게 흐트러졌고 수천만 원짜리 수트 대신 입은 푸른 수의는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재현은 초점 없는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유백색 진주 목걸이를 한 채 가장 화려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평온한 얼굴은 재현에게 그 어떤 고문보다 가혹한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나를 이 꼴로 만드니까 내 속이 좀 시원하냐고. 재현이 유리벽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아하게 턱을 괴며 그를 가련하다는 듯 응시했습니다. 시원하냐니요. 재현 씨, 당신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아이 못 갖는 여자의 고통이 어떤 건지 이제부터 뼛속 깊이 새겨줘야 하니까.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벽에 붙였습니다. 그것은 재현의 어머니 박 여사가 살고 있던 저택의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재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건드리지 마. 그 노인이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죄? 내 뱃속의 아이를 저주받은 핏줄이라 부르며 상한 약을 먹이고 계단에서 밀치려 했던 그 손길을 내가 잊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노인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서울역 근처 쪽방촌을 전전하고 있어요. 당신이 숨겨둔 비자금 내가 전부 국세청에 넘겼거든요. 재현은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보다 자신의 가족이 밑바닥으로 추락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 절망케 했습니다. 서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켜서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송유리가 화장기 없는 얼굴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다 강재현이 시킨 일이에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살려주세요. 유리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모든 죄를 재현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그 첫사랑의 진심이에요. 어때요, 재현 씨? 당신이 버린 내 사랑보다 그 여자의 배신이 더 달콤한가요? 재현은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면회실을 나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유리병 너머의 재현에게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아, 깜빡할 뻔했네. 오늘 병원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내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아마 조만간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을 무너뜨리기엔 가장 완벽한 독설이었습니다.
재현은 서윤이 떠난 뒤에도 유리벽을 긁으며 그녀의 이름을 울부짖었습니다. 구치소를 나선 서윤을 맞이한 건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진우가 차 문을 열어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누구입니까? 진우의 물음에 서윤은 멀리 보이는 쪽방촌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인네가 구걸하는 걸 직접 봐야겠어요. 내 아이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려 했던 그 오만한 입술이 어떻게 일그러지는지. 서윤의 차는 미끄러지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개인이 아닌 그 가문 전체의 뿌리를 뽑아내는 잔혹한 소탕전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8장 누더기가 된 욕망, 구걸의 시간. 차가운 빗줄기가 스며드는 서울 외곽의 낡은 쪽방촌. 한때 재계의 대모로 군림하며 서윤을 발밑에 벌레처럼 취급했던 박 여사는 이제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악취를 견디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실크 드레스 대신 출처를 알 수 없는 낡은 스웨터를 입은 그녀의 손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생긴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흙탕물 한 방울 튀지 않은 순백의 코트를 입은 서윤의 모습은 이 지옥 같은 공간과 지독하리만치 이질적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서윤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독한 년,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박 여사는 바닥에 놓인 찌그러진 냄비를 던지려 했지만 서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그녀의 앞에 돈 뭉치 몇 개를 던졌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바닥에 오물 위로 흩어졌습니다. 박 여사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그 돈으로 내 뱃속의 아이를 지우라고 했었죠? 천한 핏줄이라며 내 입에 쑤셔 넣었던 그 썩은 보약각, 이제야 돌려드리는 거예요. 서윤은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박 여사가 허겁지겁 돈을 줍는 꼴을 감상했습니다. 한때 서윤의 출신을 비하하며 근본 없는 것이라 모욕하던 입술이 이제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핥듯 줍고 있었습니다. 재현이는? 우리 재현이는 언제 나오는 거야? 내가 힘 좀 써봐. 너도 한때는 우리 집 며느리였잖니. 박 여사가 서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걸했습니다. 서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 손을 걷어찼습니다. 며느리, 당신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긴 했나요? 당신 아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송유리는 지금쯤 교도소 방장 밑에서 걸레질이나 하고 있겠네요. 사실이었습니다. 유리는 경제사범과 폭력 전과자들이 가득한 혼거방에 수감되어 매일 밤 지옥 같은 신고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예쁜 얼굴이 곧 권력이었던 바깥 세상과 달리 그곳에서 유리는 그저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은 유리가 감옥 안에서 겪는 비참한 일과를 보고서로 매일 아침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품 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가 서윤에게 억지로 먹였던 바로 그 민간요법 약이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직접 다려준 거잖아요. 몸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이제 당신이 드실 차례예요. 다 드시면 쪽방촌 월세 정도는 내가 내주죠.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독초와 오물을 섞어 만든 약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였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들었습니다. 서윤은 그 역겨운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을 나서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죽지 마세요, 어머니. 죽음은 너무 쉬운 도피니까. 평생 그 좁은 방에서 당신이 저지른 죄를 곱씹으며 천천히 말라 죽어가길 바랄게요. 빗소리가 쪽방촌의 한박 지붕을 때리는 소리 사이로 박 여사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윤은 기다리고 있던 진우의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재현의 마지막 자존심을 꺾을 시간인가요? 진우의 물음에 서윤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아니요. 재현에게는 더 잔인한 희망을 줄 거예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뒤에 잡는 희망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인지 알게 해줘야 하니까요. 재구장 거짓된 구원,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구치소 독방의 벽면은 차가운 시멘트의 냉기만을 뿜어냈습니다. 재현은 며칠째 식사를 전폐한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업도 가족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던 첫사랑의 순결함마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런 재현 앞에 서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한 채였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몸짓으로 재현의 앞에 서류 한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재현 씨, 당신을 여기서 꺼내줄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재현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의 입에서 나온 구원이라는 단어는 지옥불 속에서 만난 얼음물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서류를 낚아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KU그룹의 남은 자회사 지분 전부를 서윤에게 양도하고 과거의 모든 잘못을 공식 석상에서 자백하는 대신 서윤이 탄원서를 제출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준다는 거래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지? 내가 나를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걸 아는데. 재현의 의심 섞인 물음에 서윤은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죽이는 건 너무 쉬우니까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걸 보며 죽지 못해 사는 삶이 어떤 건지 알려주고 싶어졌거든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야 송유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직접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재현은 서윤이 내민 펜을 쥐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낫기 위한 미끼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이 창살 없는 무덤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 서류는 구원장이 아니라 재현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평생 서윤의 발밑에서 기게 만들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며칠 뒤 재현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문을 나선 그를 맞이한 것은 환영 인파가 아닌 수천 명의 시위대와 계란 세례였습니다. 서윤은 미리 언론에 재현의 석방 소식과 그가 저지른 비윤리적인 행태들을 다시 한번 흘려두었습니다. 재현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도망치듯 서윤이 마련해둔 것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자신이 서윤을 가두고 무시했던 그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안의 모든 가구는 사라지고 텅 빈 거실 중앙에는 커다란 모니터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교도소 면회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곳에는 유리가 헝클어진 머리에 멍든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서윤이 보낸 의문의 남자가 앉아 유리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강재현이 너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어. 내가 모든 걸 불었다고 생각하거든. 살고 싶으면 강재현이 숨겨둔 마지막 비자금 위치를 대. 화면 속 유리는 망설임 없이 재현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었던 해외 비밀 계좌의 비밀번호와 위치를 털어놓았습니다. 재현이는 이제 끝났잖아요. 제발 나만 살려주세요. 그 인간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재현은 모니터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비자금마저 유리의 배신으로 서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법적으로는 자유로웠지만 경제적으로는 완벽한 파산자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스피커를 통해 서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때요, 재현 씨? 당신이 잡은 그 희망이 사실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당신에겐 돈도 명예도 사랑도 없어요. 오직 내가 주는 연민의 부스러기로 연명해야 하는 비참한 미래뿐이죠. 재현은 차가운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습니다. 서윤은 집무실 창가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정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던 남자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살려두는 것, 그것이 서윤이 설계한 마지막 지옥이었습니다. 제10장 무릎 꿇린 제국 왕관의 주인. 텅 빈 펜트하우스의 거실, 한때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강재현은 이제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서윤의 구두 끝에 매달렸습니다. 오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KU그룹의 황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할게. 예전처럼 너만 바라보고 살게. 서윤은 대답 대신 차갑게 식은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재현의 입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공간을 메운 공기마저 오염시키는 듯 역겨웠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재현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턱을 우아하게 치켜올리며 잔인하게 속삭였습니다. 사랑? 강재헌, 당신은 사랑이 뭔지 몰라. 당신이 지금 매달리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권력과 돈이겠지. 당신이 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내 사랑은 이미 그 수술대 위에서 불태워졌어. 서윤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재현은 힘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서윤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열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재현의 성을 지우고 서윤의 성을 딴 새로운 법인 서윤 글로벌의 출범서였습니다. 오늘부로 KU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모든 계열사는 내 밑으로 흡수됐고 당신 어머니와 당신은 평생 내가 허락한 감옥 같은 쪽방에서 한 달에 몇십만 원의 생활비로 연명하게 될 거야. 내가 죽으라고 하기 전까진 죽지도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면서.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도진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서윤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리며 재현을 향해 승리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재현은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가 자신의 라이벌과 손을 잡고 자신의 제국을 통째로 삼켰다는 사실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재현 씨. 당신의 첫사랑 송유리는 오늘 오전 교도소 내 사고로 얼굴에 깊은 흉터가 남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이제 그녀가 밖으로 나와도 당신이 알던 그 아름다운 유리는 없을 거예요. 재현의 눈에선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그 추한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 뒤를 돌았습니다. 진우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서윤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등 뒤로 재현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문 너머로 멀어져 갔습니다. 건물 밖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로비에 나타나자 천둥 같은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의 아내나 희생자가 아닌 한서윤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너진 제국 위에 더 단단한 성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할 것입니다. 짓밟힌 진심이 얼마나 잔혹한 대가로 돌아오는지. 서윤의 선언은 저녁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한때 미련 덩어리라 조롱받던 여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진우와 함께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흉터 같은 반지 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런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잔을 높이 들어 허공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잘 가, 나의 지옥이었던 3년.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습니다. 파멸로 완성된 복수 끝에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